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2023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특별한 모멘텀은 부재한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와 매파, 연준, 중국 시장의 약화 등 경계 요소들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을 들썩였던 제약주와 콘텐츠주들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오늘 시장 대비 선방을 했고요. 에너지 종목도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의 가격이 엇갈리면서 종목별 움직임도 극명했습니다. 연말 연초 시시각각 변하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JYP 엔터입니다. 내년의 실적을 보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 안에서 내년 예상 실적 대입을 해봤을 때 중국 시장이 열리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예상 실적 대비 30% 이상 영업이익이 상향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내년 그리고 내년 기준 안에서 실적 상향의 레인지가 있는 종목들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SM과 함께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JYP 엔터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사연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아니죠.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제를 해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양산 기술을 확보한 리튬 플러스 쪽에서 원재료를 투입해서 고순도의 99.99% 수산화 리튬 생산이 바짝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정말 역사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길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역사적 기업 탄생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약시장 속에서 정말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의 급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리튬 가격은 다소 안정이 됐지만 수산화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추이를 잘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조윤석 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차입니다. 그간 미국 IRA 법안 관련 우려 그리고 자동차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도 소비 여력이 넉넉치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적으로 되게 되면서 소비의 가장 고관여 제품이고 가장 비싼 제품인 자동차주가 계속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봐서 소비 여력의 대표적인 주자로 현대차를 골라봤습니다. 네,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현대차 주주분들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또 어떻게 다른 종목들로 대응을 해볼지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장은 JYP 엔터와 하이드로 리튬, 현대차로 정리를 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전기차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전장 부품 업체,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 핵심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관련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장 부품입니다. LG노텍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처음으로 오픈 부스를 마련을 하고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모빌리티 산업은 최근에 CES의 메인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풍력 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GE와 손을 잡고 해상풍력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대우건설 이러한 건설사들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해상풍력을 낙점을 하고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탄소 중립 목표에 핵심으로 떠오른 해상풍력 시장과 관련주,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 부품부터 보시죠. 전장 부품 분야가 한때는 미운 오리 새끼로 불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주요 대기업들이 전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중소형 IT 업체들도 전장 부품 기업들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스피커, 렌즈 이러한 좀 다양한 부품들이 이 안에 속해 있는데 전장 부품의 시장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나라가 가장 강한 산업군을 갖고 있는 게 바로 IT입니다. IT인데도 불구하고 전장 산업과 연관시켜 보면 되게 심플한 논리가 나오죠. 전장 산업이란 바로 전기로 움직이는 각종 센서리라든지 반도체 부분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IT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이 하나 더 열린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을까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라는 거는 예전엔 가장 큰 기계로 만들어진 기계 부품의 총 합류였죠. 하지만 이제 그 기계 플러스 알파로 그 전장 부품이 끼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가장 큰 전자기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국내 IT 업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하드웨어 쪽이죠. 이런 하드웨어 부품 쪽에 일관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좀 우수하다 그리고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까지도 연평균 약 40%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총 최종 성장까지는 약 전 세계적으로 500억 불 정도 시장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의 총합 수준이 1,000억 불 이상의 시장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점차적으로 잠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계 산업에서 IT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빨리 침투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IT 업체들이 현재 잘 준비를 해왔고 대기업들 특히 LG나 삼성 같은 경우도 산하 그 자회사들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은 2023년, 2025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매출액 성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어떤 부분의 포지션을 갖고 있냐면 앞서 말씀해 주셨진 카메라 부분, 그리고 PCB 부분,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건 반도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부분이 다 엮여서 IT 서플라이 전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쟁력은 가장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워낙 좀 잘 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연평균 40%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 기회로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LG이노텍이 CES 2023에서 처음으로 오픈 부스를 마련을 하고 전장 부품 관련해서 신제품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MLCC 강자라고 불리는 삼성전기도 이 CES에서 다양하게 신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서 좀 재미있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이 전장 부품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 향후의 성장성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사영관 차장님. 네,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쪽이죠. 카메라 렌즈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 친환경차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 3대 업체 쪽인 하나가 조금 파산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과연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냐, 이거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와요. 근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결국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G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선구축이 되어야지만 완벽하게 위성과 그리고 차량의 커넥티드카 이런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렌즈만 가지고 자율주행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쪽에서 원가 절감해서 싼 차량으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런 렌즈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일부 모델에다가 지금 레이더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레이더, 라이다 없이는 자율주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라이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구글의 웨이모 테스트 차량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 전부 다 포함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렌즈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 회의론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거기다가 애플 쪽의 판매 좀 절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전부 다 삼성보다도 빠르게 전장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런 수직 계열화를 미리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레이더 라이다가 쓰인다고 해서 렌즈가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더 고도화된 렌즈 제품들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전장 쪽으로 특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2018년도에 지금 신사업, 중점 먹거리로 이 전장 부분을 가져왔어요. 하만이라던가 여러 가지 업체들 다 같이 있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MLCC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T 세트 수요는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MLCC의 수요도 같이 죽어 있습니다. 재고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계속될 것이다. 라고 실적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전장용 MLCC 가격도 훨씬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그런 제품들의 비중이 지금 올해의 전체 MLCC에서 10% 이상 팔릴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가 됐을 때는 이 숫자가 10에서 다시 20%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그만큼 전기차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전기차의 판매는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MLCC 숫자 자체도 굉장히 내연기관차 단에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대당. 그런데 전기차에 몇 대 들어갈까요? 15,000대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의 수요가 IT 쪽 굉장히 작아요. 제품 자체가 스마트폰, 태블릿 작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굴러다니는 서버, 컴퓨터 같은 이런 자동차에 MLCC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의 수요를 커버하고도 분명히 남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전장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 당장은 실적 때문에 힘듭니다. 이거 매크로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인플레이션 또한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리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전장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시장은 뭐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으니까 이때를 조금 참고 기다리면 어쨌든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이신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으로 특화된 고도화된 렌즈로 앞으로 좀 성장성이 돋보일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지금 IT 쪽으로는 안 좋지만 더 마진을 챙겨볼 수 있는 전장용 MLCC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LG노텍 같은 대장주뿐 아니라 뭐 MC넥스나 파트론이나 뭐 BH 이런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 사들이 전장 부품 시장에 함께 진출을 해 있는데 주요 업체들의 주력 제품과 경쟁력에 대해서 조윤석 팀장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업체들은 뭐 LG노텍, 삼성전기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카메라의 기본에 충실한 업체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품질 측면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뭐 LG 같은 경우는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핸드폰에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런 품질 경쟁력들을 볼 때는 향후에서도 이런 자동차용 카메라 부분 그리고 자동차용 MLCC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의미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작은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BH 같은 경우도 하네스라고 하죠. 하네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에 각종 전기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것들을 전기 와이어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와이어를 FPCB로 바꾸게 되면서 무게를 줄이고 성능을 더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의 수혜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매출액 증가 그리고 이런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게 되면서 향후 전기차의 다른 브랜드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다. 이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대비해서 상당히 그 모듈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높죠. 왜냐하면 가격이 자동차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어느 순간 고정비를 커버하게 되면
핸드폰보다는 훨씬 높은 마진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전장 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작은 업체더라도 보셔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소비재죠. 그렇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혹시 불이 나든 간에 그리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죠.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질 이슈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납품이 시작이 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정 매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고정비를 커버해주는 각 기업들의 효자 품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납품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고마진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장 부품 시장이 이제 확장을 보일 때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팀장님께서는 어떤 기업을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저는 조금 큰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지 작은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LG전자, LG이노텍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장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문별 적자를 나타내다가 지난 부분부터 바로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죠.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향후 전장 부품에 대한 것들은 LG전자가 대장주 역할, 특히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다른 소비 가전 분야의 그런 볼이죠. 출렁거림을 충분히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LG전자랑 동시에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현재 광학솔루션의 핸드폰 부분에 집중됐던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분산이 되게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훨씬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마진율을 더 챙겨갈 수 있는 여유가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싸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를 먼저 갖고 있는 큰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LG이노텍을 가장 먼저 보시게 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먼저 챙겨보시는 종목이 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먼저 끌어줘야지 어쨌든 이 섹터에 좀 훈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장주인 LG전자와 LG이노텍을 지금 꼽아주셨고 그러면 이제 차용관 차장께서는 전장 부품 분야에서 어떤 부분의 성장성을 좀 가장 높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탑픽으로 꼽는 기업은 어딜까요? 네, 뭐 전장 부품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회의론도 나오고 3대 업체 합작사 이런 쪽도 폐업 절차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인간의 욕망은 기술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QSI라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레이저 다이오드, 전자산업 쪽에서 굉장히 범용으로 쓰이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레이더가 있고 라이다가 있어요. 점점 더 발전돼가는 기술들이고 단가가 더 비싸지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한참 앞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같은 부품들이 필수라는 거죠. 이런 쪽에서는 지금 국책과제를 통해서 500m에서 1km까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이런 라이다 쪽에 들어가는 국책과제를 수행했던 이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범용이 아닙니다. 레이저 다이오드가 범용이 아니고 고객 맞춤형으로 최적화돼서 개발을 시켜요. 그렇다 보니까 QSI의 매출 구조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거래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매출처가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다품종 소량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범용으로 크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차량용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센서 광원 적용 개발을 완료했어요. 거기다가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라이더라고 하면은 굉장히 컸어요. 차량 위에 올라가서 정말 위성화나 접시 같은 거 달고 가는 것처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굉장히 조그매져요. 차량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렌즈만 가지고는 자율주행 안 된다. 사고도 사실 많이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더 일부 모델 채택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조금 이따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이다도 채택하겠다. 이 얘기 나올 겁니다, 분명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 관련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고객사는 현대차 그룹 쪽이죠. 고출력 제품 원에서 개발 완료를 한 75W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상용화 단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제품은 나와 있는데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의 구축이 먼저 선결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5단계 자율주행, 완벽하게 시스템에게 인간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고도 있고 이 기술이 정말 우리 삶 속으로 완벽하게 언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좀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라이다 쪽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QSI를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해상풍력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태양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제는 그 뜨거움이 좀 해상으로 옮겨오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올해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시장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성장성까지 사용관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풍력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요. 그 이유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면적의 70%가 바다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바다 쪽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육상보다는 바다 쪽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이 따라왔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깊은 바다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다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부유식, 수면 위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구조물하고 철골 구조물 이런 거 띄워서 그 위쪽으로 철골 그리고 타워 같은 것들을 돌리는 이런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런 해상풍력이 최근 들어와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육상풍력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이런 도시 같은 곳들, 특히나 네옴시티, 얼마 전에 얘기 나왔죠. 그렇게 빌딩들이 엄청나게 높게 나열이 돼 있는 그런 곳에는 또 육상풍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육상풍력의 강자인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죠. 이런 기업들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런 사우디라던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할지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해상풍력으로 좀 다시 돌아오면은 일단 해상풍력을 설치했을 때 20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 모듈보다도 훨씬 더 수명이 일단은 긴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해상풍력의 설치 용량을 보게 되면은 2020년에 20기가와트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에는 228기가, 거의 230기가와트죠. 그러면은 12배 정도가 되는 수치가 10년 만에 증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은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2000기가와트까지 다시 한번 성장을 합니다. 30년 대비했을 때 또 10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다변화는 그냥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바다 이런 쪽들에서 더 많이 설치가 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RA 감축 법안의 주요 포인트를 잠깐 살펴보면요.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풍력 터빈, 배터리, 주요 광물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 제조위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청정기술 제조시설 건설 위해서 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인데 올해에는 어떤 게 더 가파르게 설치가 됐죠? 태양광. 이쪽은 설치가 쉽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풍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유럽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한테 크게 대이면서 LNG 쪽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추겠다라고 벼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유럽에서 적절한 해상풍력의 설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쪽에 보면은 독일이 풍력 설치 의무 지역을 4배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법안을 이제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통과되면 바로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다가 국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계속 크게 확대가 돼가고 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집중하다 보니까 풍력 설치량이 태양광의 50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냥 없었죠. 설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렸죠. 풍력의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풍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수주 상황,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던가 유럽연합의 이런 환경과 관련된 제도들은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를 향해서 가파르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재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책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데다가 그리고 과거에는 좀 쉽지 않았던 해상 풍력이 이제는 부유식 발전기가 등장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유식 발전기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의 그 업체들이 가진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 이 부분 조윤석 팀장께 들어볼까요? 네, 지금 육상 말고 이제 해상에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투자 쪽이 그간 많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전 세계에서 약 6개국 정도 풍력을 주로 쓰는 나라들 대부분이겠죠. 이런 나라들이 현재 이런 부유식 풍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자재 납품 쪽이죠. 그래서 이런 기자재 납품 쪽은 육상이든 해상이든 거의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는 게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 이제 매출이 해상 쪽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부 구조물이나 부유식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새롭게 들어가는 기자재들이 반드시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자재들이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두 개씩 수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 정도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기자재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쟁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간의 기술력이라든지 투자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은 대부분의 지금 그 풍력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들이 작은 종목이죠. 즉 자본과 기술에 대한 것들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전방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SK, 한화, 현대, 대우 같은 큰 기업들이 각종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비 집행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쫓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부 기자재에 집중이 되고 있는 수혜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풍력 시장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전체적인 성과로 차지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풍력은 굉장히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결론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 어쨌든 지금 좀 강자로 좀 올라선 업체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풍력 시장을 조금 넓게 보면 이 분야들의 뭐 베어링도 있고 풍력 타워도 있고 뭐 하부 구조물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문별로 어떤 업체들이 좀 경쟁력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이 지난 14일에 이제 GE와 손을 잡고 해상 풍력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경쟁력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 사양마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풍력 쪽을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풍력 타워가 일단 있겠죠. 이건 이제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육상 풍력 타워보다 해상 풍력 타워가 훨씬 큽니다. 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기술력의 문제일 것 같고요.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 바다에 설치되기 때문에 나트륨이라던가 이런 것들, 부식의 우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악천후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또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어요. CS, 윈드 이런 쪽이 이제 될 거고요. 세계 각국의 유수의 기업들과 이런 부분들을 협업해 나가면서 부품 수주, 공급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CS 베어링, 이제 CS 윈드의 자회사인데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용 베어링이 피치 베어링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피치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하고 로터를 연결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이제 피치 베어링이라고 부르고요. 요 베어링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평축 풍력 발전기 시스템의 중요 요소로 나뉘는데 그냥 전부 다 여러분들은 베어링이다 라고 그냥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풍력 터빈 기업인 GE 쪽으로 10년 이상 베어링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이런 레퍼런스들은 향후에 다른 기업들도 이런 CS 베어링이나 CS 윈드 같은 기업들한테 우리 쪽으로 한번 제품 공급해 봐 줄래? 이런 식의 좀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미 이런 레퍼런스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 수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캐파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해서 다 증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풍력 타워 거기다가 베어링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윈드 타워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국 SNC 이런 기업들이 윈드 타워 쪽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밸류체인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근데 풍력 밸류체인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해외 쪽에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남자는 하체다라고 하는데 하부 구조물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해상풍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해상풍력 굉장히 무겁고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하부 구조물,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발전기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초부터 타워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풍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강 MNT의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과도 좀 의미 있는 수주가 나왔었고 또 차장님께서 여러 번 조금 반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탑픽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기대되는 섹터, 전장 부품 그리고 해상 풍력주에 대해서 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주요 일정과 성장 스토리, 로드맵을 미리 좀 그려보시고 종목별로 매매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 우려로 나흘 만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쓴 현대차 먼저 올라와 있고요. 또 수산화 리튬 이슈 부각에 급등한 하이드로 리튬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매력이 부각된 HMM 그리고 금양,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 K카, HMM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 리튬부터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 양산을 위한 원료 투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들썩였는데요. 오전부터 상한가에 들어갔고 상한가 잘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K카 보겠습니다. 매각 추진 소식의 상승세를 오늘까지도 이어갔는데요.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가는 윗골이 길게 달면서 2%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HMM 보겠습니다. 연말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주가 3%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하이드로 리튬부터 이성욱 이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원료 투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 공업용 탄산 리튬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은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빠졌던 거고 시장에서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수급이 빠져있기에 기온을 붙으면서 이와 같이 좀 강한 재료까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주식과 함께 바라보는 지표들이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주가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구간 안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오늘은 주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주가를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 지난 11월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수산화 리튬 이슈와 함께 오늘 다시 주목을 받은 거죠. 아직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된 건 아닌 만큼 신중함도 저희가 필요해 보이는데 투자 시 경계해야 할 점 없는지 대응 전략 함께 들어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진행이 될 때 이 부분이 양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원료를 넣고 양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이 양산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율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량 양산까지 되는 그러한 측면까지 보면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증설하려고 하는 자금, 그 부분에서 상용화가 되는 단계까지 보는 거고요.
최근의 시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원료 투입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온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주가 레벨업 됐다가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나오고 다시 재반등이에요. 내일 같은 경우는 갭을 띄우고 나서 가격대가 강하게는 3만 원대까지 시도를 하는지 여부를 일단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한 26,400원, 짧게는 그 가격대에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 지지가는 23,300원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K카도 보겠습니다. 중고차 플랫폼 업체인 K카가 매각된다는 소식에 3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서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각 이슈 외에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매력적인 구간인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뭐 미국 시장 볼 때 중고차 뭐 판매 가격, 대수 이런 거를 경제 지표와 연결해서 보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 부분은 좀 판매라든지 그런 요소가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실적만 한번 놓고 보는 겁니다. 내년 예상 실적이 한 820억 원 수준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원 중반인데요. 이 단적인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놓고 살펴보면 비싸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절대주가 수준도 빠져 있고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부각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총보다는 뭐 거의 높게 받는다고 보이고요. 1조 원대 이상까지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기업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매각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을 유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향후 주가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한다는 점이 나오고 나서는 주관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마무리돼야 실제 매각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기간은 좀 한 1년 정도 이내 이 구간에서는 마무리될 텐데 우리가 체감하는 기간보다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끝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점 하나인데 그 점에 연결해서 차트를 통해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대를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떠 있는 구간 아니면 이렇게 좀 애매한 구간을 뒤로 하고 지금은 빠져 있는 주가거든요. 빠져 있는 주가에다가 실적을 대입했을 때 시총까지 부담 없는 이 구간 안에서는 매각에 대한 이벤트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잃을 게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되겠고요. 지지가는 13,400원이고 저항가는 15,300원인데 이 정도 가격은 소위 말해서 매물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가격대는 무난하게 상승을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각 이벤트를 고려한다 해도 많이 빠져있는 현재 주가 수준이다. 잘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HMM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당 시즌에 접어들면서 배당 확대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실적과 배당률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현 시점에서 배당 플레이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작년에 결산 배당이 600원이었어요. 이 요소를 대입을 해보면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그러한 구간까지는 나와집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계속 분기별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시점 같은 경우가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까지 무난하게 실적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피크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점을 구분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4배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코로나 시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이 시점을 상해 운임 지수를 놓고 살펴보면 지금 코로나 시기 대비해서 아직 덜 빠졌습니다. 착시 현상이 있다는 점이죠, 운임이. 그러면 이 운임 같은 경우는 정상화되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에 따라서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올해 대비해서 빠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가 배당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심이 업황 그리고 실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좀 빠질 수 있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올해는 잘 나왔는데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그래도 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가를 보면 최근 좁은 박스권 등락을 보였는데요. 그럼 연말에는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변수까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눈으로 보이는 차트 적은 박스권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좀 크게 보면 21,000원에서 23,000원 그 정도 수준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HMM에서 공식 카드에서 얘기를 한 게 산업은행 쪽에서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분을 다른 주체가 지금 시총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대입을 해서 좀 더 윗가격에 사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업황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지만은 이벤트적인 요소가 대입이 됐을 때는 이 저항가를 돌파하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 K카 그리고 HMM 점검해봤습니다. 부각되는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남은 연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이성웅 이사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사용관차장 JYP 엔터, 조윤석 팀장이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좀 볼까요? 뭐 온통 좀 안 좋은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뭐 모두가 최악을 외칠 때 사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오신 건지 궁금한데 오늘도 뭐 4분기 적자 전망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악의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은 아마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 제가 오늘의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와 관련된 웬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부 소비 악화, 그러면서 매출 다운, 영업이익 하락, 적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선순환되게 되면서 내년 1분기까지 안 좋은 얘기들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거는 과연 이런 것들이 짧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길게 계속 가야 될 그런 구조적 이슈인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전방 IDM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적자가 나지 않는 경우 연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크게 된다면 당연히 장부가 부분은 지켜지게 되겠죠. 지금 현재 역사적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가 약 0.9배 정도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의 지금 0.9배 정도 위치하게 돼 있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 즉 길게 가져가는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가격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가격 하락 압박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빠지지 않는, 심하게 빠지지 않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모멘텀들이 대기할 수가 있죠. 아마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컨콜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감산이라든지 혹은 전방 투자 캐펙스 추가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 부분은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월말로 다가갈수록 재고 부분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지난달보다 재고 증가 속도폭이 조금이라도 줄게 되면 주가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될 때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용기 있게 지금 접근하는 밸류에이션 그런 피킹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하이닉스가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79,000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바로 이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체크를 해드렸냐면 음봉 숫자보다 양봉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주가는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려는 그런 매수 세력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 기인한 투자자들이 지금 하이닉스를 서서히 채우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닉스 지금 양봉 숫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차트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약 87,000원 정도 되겠죠. 이 87,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우려는 이미 해소된 걸로 보고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때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선 87,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약 7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역대급 저밸류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좀 재고 관리에 대한 좋은 좀 이슈가 등장을 한다면 다시 주가는 좀 올라갈 것이다.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종목 보도록 하죠. JYP 엔터입니다. 오늘 이성웅 이사께서 오마주로 좀 실적 성장세를 강조하면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JYP 엔터의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성장성 굉장히 좋죠. 스트레이키즈, 엠믹스, 있지 이런 그룹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23년에 국내 쪽에서 한 팀,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세 팀이 나오는데 중국의 프로젝트 보이그룹,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일본 리치 프로젝트 보이그룹 나오고요. 미국의 A2K 걸그룹 이런 쪽들 각각 현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발굴해서 기획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즘에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룹들 거의 실패를 안 해요. 그만큼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이런 4대 기획사들 굉장히 좀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 IP 하나하나들이 나중에는 무형자산의 형태에서 굉장한 가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엔터사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향후에 다시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쪽들이 NFT, 메타버스, 밸류를 확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2년 2월에 데뷔한 걸그룹 엠믹스 세컨드 싱글 앨범이 하프 밀리언셀러로 갔어요. 거기다가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10월 발매한 미니 7집이 트리플 밀리언셀러로 등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예요. 굉장한 대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그룹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커나가는 이런 기업들 JYP 엔터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 조정권은 많이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지지를 21선 63,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고요. 저항은 딱히 없습니다. 주봉, 월봉 가봐도 신고가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빼면은 그냥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딱히 목표가를 잡을 수는 없는데 1차 7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성웅 이사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그래도 한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과정 안에서 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재고가 정점을 찍을 때 시총이 바닥인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봐야 하는 관점이겠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그 해외 장비 같은 경우 국산화 이러한 부분까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긴 말보다 딱 두 가지 포인트 보면서 가격대까지 함께 살펴보면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15,000원, 15,100원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첫 번째 조정 뒤로 지켜줘야 될 가격대 같은 경우가 한 14,800원. 길게는 한 14,000원대까지 조정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담아가도 되겠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인데 포인트는 해외 장비 국산화에 더해져서 반도체 재고의 정점이 장비주의 바닥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조정을 받은 걸로 보인다. 아까 뭐 14,000원까지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오늘의 종가가 15,100원이면은 바로 뭐 내일 정도에 좀 담아서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우선은 내일 접근을 하는 관점이고요. 대신에 오늘 거래만큼 한 2배 정도 이상 내일 거래가 터지면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와 함께 가격 흐름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 오늘 조윤석 팀장이 SK 하이닉스, 사용관 차장, JYP 엔터, 이성웅 이사의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만나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번 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팀장,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